자, 그다음에 벌 주는 절차. 자,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을 때 그 의무 위반자에게 벌금 징역을 부과하는 절차를 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상 그 현실을 보자. 우리 구청장 관할구역 내 어떤 영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술 팔았어. 적발했지? 그럼 이제 구청 공무원이 적발했을 거야. 그러면 구청장 이름으로 이제 영업정지 같은 행정상의 조치를 하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또 이제 징역 벌금형 이렇게 받게 돼 있는 행위라면 이게 검찰에다가 이제 넘겨요. 응? 그 고발을 하게 돼 있어요, 검찰에. 그러면 검찰이 경찰 시켜서 조사를 해가지고 위반한 거 인정된다 그러면 재판에 넘기는 거야. 형사재판에 넘겨서 법원이 재판을 해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 경찰이 이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행정형벌 처벌하는 절차 둘로 나눠져. 원칙과 예외 이렇게 둘로 나눠서 공부해야 돼. 응? 자, 원칙 첫째 줄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형사재판 즉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법원이 부과하는 게 원칙. 응? 일단 원칙을 알아두자. 그게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아까 다시 설명하면 행정기관이 여러분 벌금형, 징역형 부과할 수 없어요. 그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부과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위반자를 적발한 행정자는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서 기소를 한다 그래. 재판을 청구해서 재판을 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이게 원칙. 그런데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절차가 좀 처벌을 하는데 절차가 좀 복잡해지고 상대방한테 너무 많은 불이익을 줄 수가 있어요. 응? 왜냐하면 비교적 어떤 사람이 한 20만 원 정도 그 벌금형 그 위반해서 재판한다면 20만 원 정도의 벌금형 받을 위반행위야. 그 정도 위반행위인데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돼? 행정위원이 위반행위했다. 검찰에 고발한단 말이야. 그러면 검찰이 경찰 지휘에서 불러서 조사하게 합니다. 그럼 경찰에 나오라 그래. 그죠? 경찰서장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받을 거야. 그럼 경찰서에 나가면 담당 형사가 당신 언제 위반했지? 그래가지고 다 질문 답변, 그지? 조사받아. 그리고 이제 조사 끝나면 그 조서라 그러잖아. 경찰 조서. 질문 답변하고 한 거에 대해 야 읽어보고 도장 찍어라, 사인하라,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 위반한 거 다 맞다, 다 인정했으면 사인하라. 그러고 집으로 가래. 그럼 끝난 줄 아는데 안 끝났어요. 이제 검찰로 넘어간 거야. 이제 경찰이 검찰로 또 사건을 넘겨. 그럼 검찰에서 또 불러. 바로 언제 나와라. 그래서 그 검찰청에 찾아가서 또 검찰청 직원 및 검사 앞에서 또 질문 받고 너 경찰에서 이렇게 다 위반했다고 인정했는데 사실 맞냐? 다 확인만 해봐. 다 맞다. 그럼 또 검찰에서 이제 그럼 가라 그래. 그럼 또 집에 와 있으면 이제 재판 넘겼다고 또 연락 와. 응? 기소했다고 연락 와서 법원으로부터 언제 재판 받으러 오래. 그럼 법정에 나갈 거 아니야. 그럼 나가면 또 그날 검사가 얘 위반했으니까 얘 이런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그럼 다 인정한다고 치자. 응? 그럼 또 판사가 그러면 쟁점이 없네, 싸우는 게 없네, 다 인정했으니 그러면 한 달 뒤에 선고하겠다. 이러고 한 달 뒤에 또 재판 받으러 법정에 또 나가야 돼. 그럼 나가면 어떻게 돼? 벌금 20만 원 선고돼. 그럼 어떻게 돼? 또 전과자 되는 거야. 나 처음부터 위반했다고 인정했는데 나 위반했다고 인정했거든. 근데도 이렇게 절차를 몇 번을 경찰, 검찰, 법원에 오가게 하면서 결국은 전과자 만들어. 그냥 위반했다고 인정하면 그냥 간단히 빨리 끝내주지. 더 오히려 불편을 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전과자 많이 만들어내고 이건 좋냐. 그래서 최근 들어 이제 얘기하는 게 통고 처분이라고 하는 절차가 있어. 응?
이 통고처분. 그래서 이게 간단한 처벌 절차야. 그래서 이 통고처분이 중요해. 응? 그래서 원칙은 아주 가볍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통고처분이라는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통고처분 의미 성질. 통고처분은 정식 형사재판 절차에 가름하여 정식 형사재판하는 것 대신해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행정기관이 벌금 이런 거 좀 대신해. 원래는 재판 가서 벌금형 받을 위반행위지만 벌금을 재판 가는 것 대신에 벌금에 상응하는 정도의 돈을 내라 하고 행정기관이 돈 납부하라고 부과하는 조치를 통고처분이라고 합니다. 응? 보통 우리 실제는 범칙금 통고처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 제일 흔한 게 뭐냐면 도로교통법 위반했을 때, 응? 교통범칙금 통고처분 이렇게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서장 이름으로 된 통고처분서를 받습니다. 경찰 위반 현장을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발급해. 그래서 신호 위반으로 바로 위반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에게 적발되지? 그러면 운전자 확인한 후에 경찰 공무원이 경찰서장 이름으로 된 통고처분서를 발급해. 그래서 엄마 신호 위반하면 6만 원 범칙금 납부해라 이렇게 줘요. 응? 20일 내에 6만 원 납부해라. 그 6만 원은 벌금은 아니야. 우리가 이제 근데 집에 와서 친구들하고 야 나 오늘 벌금 맞았어.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법적으로는 벌금형이 아니라고. 응? 벌금 대신에 뭐 한 거야? 그냥 돈 내 하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돈 20일 안에 갖다 내면 6만 원 내면 모든 처벌은 그냥 끝난 거야. 그리고 벌금형 선고받지도 않은 거고 전과 기록도 안 남는 거지. 그지? 그래서 간단하게 끝내주는 제도야. 응? 그래서 통고처분은 복잡하게 정식 재판 절차 가는 것 대신에 위반자를 적발한 행정기관이 바로 너 벌금 대신에 돈 얼마 내고 끝내자 하고 돈 언제까지 내라 이렇게 돈 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예. 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통고처분제도 헌법재판소는 합헌 헌법에 맞는다 이렇게 보여서. 왜냐하면 이게 왜 문제되냐면 야 이거 재판도 안 하고 행정기관이 너 위반했으니까 너 돈 내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이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뭐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니 이거는 재판으로 가기 전에 재판 가기 전에 너 위반한 거 시인하면 인정하면 요거 돈만 내. 그러면 모든 처벌은 끝난 거로 해줄게 이거야. 근데 만약에 나 그거 싫어 안 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러면 원칙대로 정식 재판으로 가자.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행정기관이 검찰에 고발해서 아까 말한 정식 재판으로 자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그리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재판받을 기회가 보장이 돼 있거든. 응? 자,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나왔는데 제목이 뭐야? 도로교통법상의 통고처분 제도는 셋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 읽어보자. 그냥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형사처벌하는 절차. 이 경찰 가고 검찰 가고 경찰서 가고 검찰청 가고 법원에 또 재판받으러 가고 해야 되는 이런 처벌 절차에 수반되는 불안, 시간, 비용, 명예, 신용훼손 등 여러 불이익을 안 당하고 단지 그냥 행정기관이 돈 얼마로 내고 끝내자 이게 부과한 범칙금 부과처분 납부만 하면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 끝낸 것으로 해서 신속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해주며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공무원에 의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가능케 하고 검찰 및 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통고처분 제도는 형벌의 비범죄와 정신에 접근하는 제도이다. 뭐 이런 건 그냥 믿고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형벌의 비범죄와 정신에 접근한다는 게 뭘 가벼운 위반 행위를 다 형벌 부과해서 전과자 만들고 이런 거 그런 것에서 좀 벗어나려는 그런 제도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통고처분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적법 절차 원칙
권력분리 원칙, 재판 청구권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죠? 요 판례가 예전에 한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 응? 어떻게 냈었냐면 그 셋째 줄부터 이제 문장을 냈더라고. 그러니까 읽어보면 아까 읽었죠.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로 하여금 뭐 이러이러한 불이익을 안 당하고 범칙금만 내면 제재를 신속 간편하게 종결할 수 있게 해주고 뭐 법원이나 검찰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이런 말을 써놓고 박스 안에 써놓고 요거에 해당하는 제도 뭐냐 이렇게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단답형으로 답이 범칙금 아니 통고 처분이 답이야. 응? 거기는 뭐 벌금 뭐 지문에 막 이런 거 뜨지 뭐 과징금 뭐 이런 거 막 써놓고 통고 처분이 답이었어요. 통고 처분 제도.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살면서 통고 처분 한두 번씩은 받아보게 될 거야. 앞으로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호 위반 이런 거가 될 수도 있어. 응? 그래서 자, 대상 그죠? 응? 동그라미 1번 현행법상 통고 처분은 모든 행정법상의 모든 행정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의무 위반에 대해서 다 통고 처분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응? 어떤 위반 주로 몇몇 법률에서만 즉 조세범 하면 조세법을 위반한 행위, 응? 관세법을 위반한 행위,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행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행위 이런 것 등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괄호 속에 써놨듯이 모든 의무 위반에 대해서 다 쓰게 돼 있는 조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만 특히 중시. 그리고 방가로 3번 통고 처분은 누가 하게 돼 있어? 법이 정한 행정기관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응? 그래서 교통법규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응? 또 뭐 세금 조세법 관련 위반에 대해서는 세무서장 또는 뭐 관세청장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괄호 속에 있듯이 검사가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이 재판에서 판결로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정한 행정기관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이 부과하는 거예요. 자, 효과. 자, 행정기관이 검찰에 고발해서 재판 넘기는 거, 재판 가는 거 대신에 형사재판 가는 거 대신에 행정기관이 돈 얼마로 내고 끝내자 하는 거야. 응? 그러면 통고 처분을 일단 하면 의무 위반한 자, 법 위반한 자에 대해서 국가가 처벌하는 것도 시간의 제약이 있는 것들 범죄가 있지. 공소시효라고. 응? 그죠? 그래서 무슨 죄를 지면 국가가 몇 년 안에 잡아서 재판에 넘겨야 처벌이 가능해. 그 기간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 그게 공소시효 제도지. 근데 이 통고 처분을 하게 되면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시간 정지되는 거지. 그지? 공소시효가 중단된다. 중단돼서 어떻게 돼?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위반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지금 4년 6개월 만에 통고 처분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럼 4년 6개월은 이제 그냥 없어지는 거고 다시 5년의 시간을 또 버는 거야. 응? 그래서 일단 통고 처분이라는 걸 하게 되면 국가가 처벌할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처벌 권한을 행사한 거로 보니까 공소시효 중단되는 효과를 인정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하고 3번하고 대비시켜봐. 2번은 통고 처분을 받고 상대방이 납부를 하면 어떻게 될까? 돈 내라. 벌금 대신에 돈 좀 내. 얼마 내. 이거 냈어. 그럼 모든 처벌 절차는 종료된 거로 봅니다. 응? 만약에 이게 정식 재판 절차로 갔다라고 가정을 하면 최종 재판 끝나서 확정 판결 내려진 거와 같이 모든 처벌 절차가 종료된 거로 보고 다시는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또 처벌할 수는 없는 거로 봅니다. 응? 모든 처벌 절차 종료. 뭐 별것도 없어.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상대방이 돈 얼마 내라 하는 통고 처분을 받고 승복이 안 되면 안 내면 돼요.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돼. 따라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즉 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자 여기를 잘 봐야 돼. 동그라미 3번은 상대방이 납부를 안 하면 행정청이 벌금 대신에 돈 얼마 내 하고 통고 처분한 건 효력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건가? 야 안 내도 된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행정기관이 야 재판 대신에 간단하게 끝내보자 하고 벌금 대신에 돈 부과한 조치는 없어지고 그래? 그러면 원칙적인 절차로 가자. 그지? 그래서 행정기관이 검찰에 고발을 들어가는 거야. 응? 그래서 통구처분은 효력이 상실되고 행정청이 검찰에 고발해서 아까 말한 절차대로 해서 정식 재판,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응? 다만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했다고 신호 위반했다고 경찰서장이 통고 처분한 경우 납부를 안 하고 있으면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직결 심판이라고 재판을 청구하는 그런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구청장, 시장 등은 검찰에 고발하는 거고 경찰서장은 바로 법원에 재판, 약식 재판인 직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을 잘 중시. 그 다음에 4번 납부기한을 지났어도 행정기관이 검찰에 고발하기 전이라면 어떻게 돼? 고발하기 전이라면 갖다 낼 수 있어. 납부기한을 지나도록 안 냈는데 아직 검찰에 고발 안 들어갔지? 그러면 그 원래 내야 될 금액에다가 50% 정도를 더 내면 고발 안 해. 대신에 돈은 50% 정도 더 내야 돼. 응? 고발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 검찰의 공소제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재판에 넘기는 거 있잖아. 형사재판. 그 넘기는 건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와야만 돼.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 조치가 안 들어왔는데 검찰이 독자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거는 안 된다는 거야. 행정청이 얘 위반행위 있으니 위반행위 있는데 통고 처분을 했음에도 안 내고 있다. 안 내고 있다고 할 때 이제 검찰에 고발이 들어가야 검찰이 조사해서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청이 고발도 안 했는데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거, 즉 기소하는 거는 위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동그라미 2, 3번입니다. 여기서는 동그라미 2, 3번이 아주 중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3번을 보면 상대방 국민은 행정기관이 너 재판하는 거 대신에 위반행위 돼서 벌금에 상응하는 돈 얼마 내고 끝내자 하고 이제 통고 처분을 했어. 나 승복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승복 안 내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납부기한 지나도록 안 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됐어? 통고 처분은 이제 없어지면서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지? 자동으로 고발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정식 재판,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돼 있어. 그 재판에 응해서 가서 판사 앞에서 나는 위반한 적 없고 주장하면 되지. 아니면 내가 법치주의 부족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주장하면 되지. 그래서 내가 무죄로 이기면 되는 거고, 그지? 지면 뭐가 되는 거야? 벌금형 받아가지고 전과자 될 각오를 해야 되는 거고, 그지? 그지? 그러니까 정말 나는 승복이 안 되고 나는 재판 가서도 이길 자신이 있으면 통고 처분 받고 안 내면 돼.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넘어가, 그죠? 근데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도 행정청이 검찰에 고발을 했지. 그럼 이제 검찰이 경찰시켜서 조사하는데 경찰 가서도 내가 위반한 거 아니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경찰이 맞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무혐의 처리. 그러면 거기서 끝나. 근데 경찰은 또 위반한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그 주장 못 들어줘. 해가지고 검찰로 넘겼어. 근데 검사 앞에 가서 또 호소하고 나 위반한 거 아니다. 경찰하고 달리 검사가 무혐의 처분하면 또 뭐야? 처분 안 하고 끝나는 거지. 근데 검사도 인정 안 해주면 이제 재판 넘길 거 아니야. 아까 말한 대로 법정에서 싸워서 이기면 무죄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그게 자신이 없으면 간단하게 그것도 하려면은 막 경찰 검찰에 불려가고 짱나잖아. 그냥 돈 얼마 내고 말지. 그냥 대부분 낸다. 응? 대부분 내버려. 그럼 간단하게 끝나잖아. 그런 제도야 통고처분이. 그래서 조금 억울해도 그냥 내버려. 이게 현실이야. 자, 통고 처분을 받은 자가 승복 못하는 경우라도 어떻게 하면 돼? 납부기한 지날 때까지 납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통고 처분은 당연히 효력이 없어지고 행정청이 고발해서 정식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고, 나 재판 받을 기회 보장돼 있어. 내가 소송을 안 걸어도. 그래서 결론, 그런 별도의 재판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기 따로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줄, 세 번째 줄,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 안 됩니다. 내가 소송 안 해도 돼.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형사재판 절차라는 별도의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돼 있지. 이렇게 별도의 구제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행정소송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이 아주 중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1번 중요합니다. 꼭 봐야 돼요. 판례 1번. 자, 1번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읽었던 거, 통고처분에서 제일 자주 물어보는 거, 행정기관이 통고처분한 조치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엄청 자주 물어봐요. 응? 통고처분이라는 조치는 행정소송 대상 안 된다. 왜 안 돼? 응? 이것도 권력적으로 돈 내 하고 이제 의무 부과하는 조치이긴 하지만 별도의 재판 절차로 따로 정해놨어서 구제받는 별도의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으로 안 보는 겁니다. 자, 판례 1번. 자, 어디까지는 일단 뭐냐면 다섯째 줄 앞머리까지는 읽고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슨 법이 나왔냐면 관세법을 이제 첫머리에 시작을 하죠. 관세법의 규정에 보면 이제 관세법을 위반한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위반 정도를 봐가지고 관세청장이 뭐 할 수 있어? 아, 이거는 돈 얼마 납부해라는 통고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야, 위반 행위가 좀 심한 것 같아. 그러면 이거 아마 재판 가면 징역형 정도 나와, 징역형 받을 정도의 악질이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 통고 처분을 안 하고 바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관세청장이라는 행정기관이 위반 정도를 보고 그냥 돈 얼마 내고 끝내자 하고 통고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바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할 수도 있게 재량으로 규정을 해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시험에 쓰이는 거, 이렇게 법이 정하고 있는 이상, 응? 밑에서 세 번째 줄 앞머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관세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 통고 처분을 안 하고 바로 무슨 조치를 했어? 바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어. 그리고 검찰이 또 조사를 한 뒤에 바로 재판 넘겼어. 기소. 이랬더니 야, 왜 간단하게 끝내는 통고 처분을 해야지 통고 처분 안 하고 왜 바로 검찰에 고발 들어가고 바로 재판에 넘겼느냐 하고 문제를 삼았어. 그런데 위에 법 규정 보면 관세법에 어떻게 하게 돼 있어? 그거는 행정기관이 위반 정도를 살펴봐서 뭐 경미한 위반이고 이거 뭐 재판 가봐야 벌금 뭐 얼마 안 나올 그런 위반 행위네. 그러면 이제 통고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위반 행위가 중해서 징역형 정도 받을 거다 이렇게 되면 통고 처분 안 하고 바로 고발 들어갈 수도 있게 이렇게 법이 정한 거에 비춰보면 관세청장이 통고 처분 안 하고 바로 고발 들어가고 바로 재판 넘기게끔 넘겼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그거 법에 위반됐다고 말할 수 없다. 응? 그죠? 네, 그래서 마지막 세 줄이 시험에 쓰이는 거야. 관세청장이 관세범에 대해서 통고 처분 안 하고 바로 고발 조치했다는 것만으로는 그 고발 조치 및 그에 따라 검사가 기소한 조치가 부적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 응? 그게 시험 쓰이는 거고. 자, 2번은 큰 의미는 없고 일반적으로 이제 뭐 시군구청장이 그 통고 처분한 거는 어떻게 돼? 일반적인 행정 뭐 세무서장, 관세청장 이렇게 일반 행정기관이 통고 처분하는 건 검찰에다 이제 불이행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그렇게 돼서 정식 재판으로 가죠. 그러나 도로교통법상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통고 처분은 경찰서장이 하고 응하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직접 법원에 재판 청구, 직결 심판 청구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다음에 3번은 통고 처분은 뭐란 얘기야? 응? 통고 처분은 상대방이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응? 복잡하고 이런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 있는 정식 재판 절차로 가느니 그에 앞서 너 벌금 액수에 상당하는 돈 얼마 내라 이렇게 부과하는 거잖아. 근데 상대방이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임의적인 승복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뭐 통고 처분 받고 돈 내라고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한테 반드시 내야 될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아니고 등등의 하기이므로
행정심판이나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치? 그래서 간단히 하면 통고처분은 행정소송 대상되는 처분 아니다. 아까 한 얘기 이거 확인하는 차원이야. 그래서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좀 넘어가도 되겠다. 응? 그 다음에 직결심판은 뭐 거의 다루진 않으니까 옛날에 문제 낼 게 없을 때나 낸 적이 있고, 직결심판 청구는 안 해도 됩니다. 통고처분만 잘 공부한다. 자, 그 다음에 509쪽에 질서벌. 행정질서벌 하면 과태료다. 그죠? 딱 한 종류의 벌이야. 과태료라는 명칭의 벌. 자, 행정질서벌의 특성.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과태료라는 종류의 벌은 형벌에 속하는 종류가 아니다. 형벌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법 총칙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는 형법 총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응? 중요한 거야.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뜻하는 행정질서벌에는 형법 총칙 적용 안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나왔었지. 행정형벌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없어. 총칙적 규정이 없었어. 그죠? 개별법에다 흩어져 있다 그랬지. 그러나 과태료, 질서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라는 법에 따라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공부하고. 그래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내용이 출제 단골입니다. 거의 매 시험에 거의 안 빠지다시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내용 매우 중요. 먼저 총칙 방가루 1번 용어의 정의. 질서위반행위 이거 중요합니다. 자,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조례를 포함, 법률이나 조례에서 정해놓은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응? 그럼 이 문장에서 핵심은 조례도 포함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례에서 정해진 의무 위반 행위에서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행위도 여기서 질서 위반 행위라고 한다. 응? 단 사소징,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상의 의무, 소송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는 그거 마지막 단어 포함이야 제외야? 그거는 이 법에서 말하는 질서 위반 행위에서 제외한다. 그는 따로 한다는 얘기야. 다른 법에 따라. 응? 그래서 그 끝말 제외 이게 중요한 단어야. 응? 포함이 시험 출제자 포함이라고 낸단 말이야. 그거는 제외. 그래서 그냥 기억하기 좋게 하면 뭐 대통령령으로 어차피 말 길잖아요. 그냥 사법상, 소송법상, 징계 사유 이렇게 사소징, 응? 이거는 제외. 이 법에서 말하는 과태료 부과되는 질서 위반 행위에서 제외. 그래서 두 개 포인트. 조례 포함, 사소징 제외. 응? 그다음에 뭐 행정청 넘어가고. 여기 당사자라는 말은 뭐야? 질서 위반 행위 했다고 과태료 부과받게 되는 자를 말하는데, 과태료 누구한테도 부과할 수 있어요? 사람한테만 부과할 수 있나? 아니지. 법인한테도 부과할 수 있잖아. 응? 질서 위반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 또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나 관리 있는 자도 포함이야. 결국 이 말을 달리 해석하면 과태료는 질서 위반 행위라 사람, 법인, 법인 아닌 단체도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응? 네, 세 번째 점 알았죠? 그 다음에 방가루 1번 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라는 주제에, 자 동그라미 1번 어디가 키워드일까 한번 한 줄 읽고 이러면서 생각해보자. 위반 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당시의 법에 따른다. 행위시가 중요한 말이야. 이게 원칙. 동그라미 1번 원칙. 원래 국민이 뭘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건 그 위반 행위 할 당시의 법에 따르는 겁니다. 응? 원칙이 1번은 원칙, 행위 당시의 법에 따른다. 그러니까 위반 행위 할 당시에, 그 행위를 할 당시에 법에서 이건 질서 위반 행위고 과태료 부과하는 행위다라고 안 써 있으면 부과 못하는 거야. 나중에 과태료 부과하도록 나중에 법 만들어서 그 전에 과거에 위반한 걸 처벌할 수는 없어.
위반행위 당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돼 있어야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응? 행위 당시. 다만 동그라미 2, 3번은 예외. 자,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예외. 자, 국민이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는 어떻게 했어? 뭔가를 법 위반행위를 할 당시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행위로 정해져 있었는데, 동그라미 2번, 위반행위가 있고 난 후 법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뭐로 바뀌었어? 그 위반행위로 아니게 됐어. 위반행위 아니게 됐거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은 여전한 똑같은데 과태료 액수가 줄었어. 결국 이렇게 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위반행위 할 때보다 국민한테 유리하게끔 법이 바뀌었어. 그러면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는 어느 법 적용한다? 특별한 규정이 따로 없는 한은 두 번째 줄 끝에 어느 법?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국민한테 유리하게 바뀐 법을 적용해라. 응? 유리하게 바뀌었을 때만 그런 거야. 불리하게 바꾼 법을 과거 위반행위에 적용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2번이 유리하게 바뀐 거죠. 3번도 어때? 설명 안 해도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했어. 또 법원이 무슨 과태료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어. 근데 아직 납부를 안 한 상태야. 그런데 역시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위반행위 아닌 걸로 바뀌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상대방 안 내도 되고, 행정기관은 징수 못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 동그라미 2, 3번 보면 위반행위가 있고 난 후 하여튼 국민한테 유리하도록 법이 바뀌면 다 무슨 법 적용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유리하게 변경된 법에 따르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1번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에 따르는 거지만, 동그라미 2, 3번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과 다르게 국민에게 유리하게 법이 바뀐 경우는 나중에 바뀐 법을 적용해라. 응? 이해됐어요? 다 중요한 거야. 여기 어디 하나도 뺄 게 없어. 자, 다음 페이지. 방과후 3번 장소적 범위. 자, 1, 2, 3번 많이는 안 나오는 표인데, 이 법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영역 안에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이런 걸 우리 말로 표현하면 무슨 원칙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여러분 배운 용어. 우리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이면 다 우리 법 적용한다는 거. 속지주의를 규정한 거지. 응? 외국인일지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질서 위반행위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대한민국 영토 밖에 있지만 영토 밖에서 위반행위란 대한민국 사람,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한다. 이거 뭐야? 속인주의도 규정한 거야. 그죠? 속지주의, 속인주의 모두 규정해놨어. 그죠? 그 다음에 한편 3번.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국적의 선박 항공기 안에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위반행위란 외국인한테도 적용한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그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 밖에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 선박 안에 아직 있다면 그 선박이나 항공기는 마치 움직이는 대한민국 영토처럼 취급하는 거야. 응? 그래서 일종의 속지주의의 변형이지. 응? 외국인이지만 움직이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특별한 건 없겠지? 한번 읽으면 기억날 거예요. 자, 방과후 4번이 아주 유명. 자, 읽어보면, 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 또 과태료를 납부 안 하니까 재판하고 집행 이런 거 절차에 관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그런데 다른 법률의 규정 중에 이 법이 무슨 법이겠어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을 말하겠죠? 지금 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면 이런 말이지. 자, 과태료 부과 징수 등등에 관해서 다른 법에서 질서 위반행 규제법하고 다르게 규정을 해놨으면 어느 법 따라야 돼? 다 이제 질서 위반행 규제법이 정한 대로 한다 이거야. 응? 이거 조심해야 돼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법률의 규정 무시하고 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정한 대로 하도록 돼 있어요.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법률에
국민이 뭘 위반했다고 과태료 부과하도록 한 게 너무나 다 제각각 너무 혼란스럽게 정해져 있었어, 과거에. 그래갖고 아주 헷갈려. 법마다 다 그 부과 징수 절차 뭐 이런 게 다 달라. 이래서 혼란이 많이 생기니까 아이 통일을 하자. 그래서 이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이 질서위반의 규제법이라는 법을 딱 만들어서 이제 이 법하고 과거에 다르게 정해놓은 법하고 규정이 내용이 다르면 다 이 법대로 하자. 이런 취지로 만든 거야. 그래서 요거 조심. 끝부분이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 이 법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대로 한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우선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조심해야 돼. 응? 그 다음에 상가로 1번 질서위반행위 성립 등에서 방가로 1번의 내용 제목은 이제 법정주의라고 그랬죠. 문장 그대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국민의 행위도 질서위반 행위로 봐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과태료 부과 못한다는 거야. 그대로 이절. 그 다음에 방가로 1번 문장 위반한 자에게 자기가 하는 행위가 법 위반 행위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위반 행위를 했다든지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실수로 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과실이 있어갖고 위반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반을 한 거에 대해서 그 위반자에게 고의가 있었거나 과실이 있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응? 고의 과실 없으면 부과 못합니다. 응.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를 두 개 들어놨는데 1번을 보니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판례의 태도야. 응? 눈으로 읽고 지나가는 거야. 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2000년대 들어와서 만들어진 거예요. 2008년부터인가? 그 정도 됐나? 모르겠다. 응? 하여튼 비교적 최근에 지정됐어. 그래서 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면 지금 문장이 어떻게 돼서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죠. 근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 대법원이 어떤 입장에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으로 위반한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는 거지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꼭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과거의 판례는 고의 과실 없더라도 위반 사실만 있으면 부과할 수 있다고 봤었어. 그러나 이제 이 판례는 유지될 수 없게 된 거지. 지금 법은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다고 책임주의 원칙을 규정해놨어요. 위반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다고 써놓은 거예요. 책임주의 원칙을 규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2번 판례. 자, 질서위반 규제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그래서 질서위반 규제법은 책임주의 원칙을 채택해서 고의 과실이 없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자기에게 책임 없다, 응? 고의나 과실 없다, 그리고 주장하는 경우 과태료 재판하는 법원은 고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응? 이런 얘기입니다. 별것도 아닌 거야, 응? 근데 거기서 이제 책임주의 원칙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죠?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응? 자,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위법성의 착오. 네 문장을 잘 봐. 자, 자기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을 하고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처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태료 부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어느 때만 과태료 부과 못하는 거야? 응? 그 오인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그게 중요한 단서야.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부과 안 한다. 응? 그 말을 빼면 틀리죠? 오인을 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과한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그 말 꼭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 14세 안 된 자의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안 하는 게 원칙이다. 단 특별한 규정이 따로 있으면 모를까. 첫째 줄 14세가 안 된 자의 위반 행위는 과태료 부과 안 한다. 그 다음에 방가로 5번 심신장애 1번 몸과 마음에 장애가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 판단 능력이 없는 자가 없는 자가 위반 행위라면 어떻게 한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판단 능력이 없거나 부과하지 않는다. 오른쪽에 2번 판단 능력이 있긴 있는데 미약한 판단 능력이 미약한 자가 위반 행위를 했다. 뭐한다? 과태료를 감경해 준다. 판단 능력이 미약하면 감경해 준다. 동그라미 3번 그런데 지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켜서 위반 행위를 한 자는 스스로 뭐 했을까? 술 마시고 해롱해롱 응? 위반 행위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응? 위에 1항 2항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뭐야? 과태료 부과하지 않거나 감경해 주는 거 적용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한다는 거지 그대로. 응? 자 그렇게 보고 방가로 6번 별로 나온 적 없습니다. 시험에 뭐 나왔어? 법인의 대표자, 법인이나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이니까 예를 들어 그냥 줄여 말하면 회사가 있고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해서 위반 행위를 했어. 그런데 그거 과태료 부과 대상인 행위야. 그러면 위반 행위를 한 자뿐만 아니라 회사 또는 고용주도 고용주에게도 뭐 한다는 거야? 과태료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응? 두 번째 끝에 뭐야?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그랬죠? 응? 그러면 법인 또는 그 개인 여기서 그 개인은 누구를 말할까? 고용주를 가리키는 거야. 응? 위반 행위는 질서 위반 행위는 종업원이 했는데 그러면 종업원이 위반 행위 돼서 회사와 같은 법인 또는 뭐야? 그 고용주 그 개인이 고용주야. 응? 고용주에게도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응? 그러니까 다시 앞에서도 읽어봐. 회사 대표 또는 회사나 고용주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서 위반 행위를 했대.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한대? 그 회사나 고용주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기다 두째 끝에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밑에다가 실제 위반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응? 실제 위반 행위자가 종업원이잖아. 종업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누구한테? 회사나 고용주에게 부과한단 말이야. 응? 그 점을 유의. 자, 그 다음에 방가루 7번 동그라미 1번 잘 나옵니다. 2명 이상이 위반 행위에 가담하면 각자가 위반 행위를 한 거로 본다. 이 뜻은 뭐야? 각자에게 과태료를 다 부과한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응? 동그라미 1번 중요. 동그라미 2번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을 했을 때 여기서 신분이란 사회적인 신분을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법에서 어떻게 써? 뭐 국공립학교 학생이 뭘 위반하면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니면 뭐 공무원이 뭘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일정한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는 자가 뭘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을 때 그러한 신분을 갖고 있지 않은 자가 같이 가담해서 위반하면 어떻게 한대? 그 신분이 없는 자에게도 위반 행위가 성립한다. 이거로 그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야. 그 법이 정하고 있는. 그래서 1번, 2번도 중요. 2번의 끝에 성립한다. 그지? 이런 문장 넣으면 끝에만 고칠 수밖에 없는 거야. 성립하지 않는다. 응? 그 다음에 3번 일정한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는 자가 위반 행위를 하면 법에서 어떻게 났어? 과태료를 뭐야? 감경해 주도록 아니면 오히려 더 많이 물리도록 가중하도록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따로 정해놨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않아. 그러한 신분을 갖고 있지 않은 자에게는 그런 감경, 가중, 면제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응? 다 이 법조문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에서는 동그라미 1번만 중시. 자, 위반 행위는 하나야. 응? 하나의 행위를 했는데 그게 법에서 정한 2개 이상의 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될 때는 어떻게 한대? 각각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중에 가장 중한 과태료 부과한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가장 액수 큰 거 하나만 부과한다. 이 부분을 잘 틀리게 바꿔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가장 쉽게 바꾸는 거는 중한을 경한으로 바꾸는 거예요. 가벼운.
그럼 틀려. 그런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만 부과하는 거 아니야? 가장 액수 큰 거 하나만 부과하는데 둘 이상의 위반행위 되면 각각 위반해서 각각 다 두 개 다 부과한다 뭐 이런 식 둘 이상 다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내거나 하니까 고기를 조심. 가장 중요한 과태료 하나만 부과한다. 액수 큰 거 1번 중심. 그 다음에 뭐 9번은 눈으로 읽어요. 과태료 법에서 얼마 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정해놓으면 실제 과태료 액수는 이런 거 저런 걸 다 고려해서 적정한 액수를 부과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응? 근데 과태료 액수 뭣도 고려하게 돼 있어? 위반자의 재산 상태도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응? 그치? 그 두 번째 줄 끝쪽에 보면 위반 행위자의 연령, 재산 상태, 환경. 그치? 그런 거는 내가 출제자라면 그런 거 내겠어. 응? 과태료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질서 위반 행위자의 재산 상태도 고려해야 된다. 이러면 아마 잘 속을 것 같아. 응? 아닌 거로 위반 행위자의 재산 상태도 고려해서 응? 과태료 액수를 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번 과태료의 시효 동그라미 1번 숫자 일단 5년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과태료를 일단 부과해 놓고 걷는 거 말하는 거야. 응? 과태료 납부해라 부과했는데 얼마 동안 안 거두면 징수를 얼마 동안 안 하고 있으면 5년 동안 징수 안 하면 징수권 없어진단 말이야. 못 걷는 거야 이제. 그래서 1번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법원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로 재판이 확정되고 난 후 5년간 징수 안 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죠? 5년 알아두세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이 소멸시효 중단제도, 정지제도, 중단 정지 문제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에도 5년간 세금 부과해놓고 징수 안 하면 없어지는 걸로 해놓고 정지제도라고 해서 뭐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상태가 지속됐는데 불가항력적인 사유, 뭐 이번에 포항 지진 같이 막 이렇게 지진 이런 불가항력적 사유 때문에 그 사유가 일어나서 세금을 안 내고 있다 그러면 천재지변 같은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없어질 때까지는 소멸시효 진행이 이제 멈추고 있다가 그 끝나고 난 날로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는 이런 규정이 있거든. 네,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건 잘 몰라도 이대로만 공부하면 돼요.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응? 자, 방가루 1번에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자, 행정청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 원래 이제 먼저 얘기하면 순서는 과태료 부과는 일단 먼저 행정기관이 위반 행위자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먼저 해봐. 상대방 내면 끝난 거야. 상대방 안 내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법원으로 넘겨. 그래서 법원이 이제 재판으로 결정. 이렇게 돼 있어. 응? 그러면 행정청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면 먼저 미리 당사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이거 이제 사전 통지하고 최소한 10일 이상 기간을 주고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야 된다. 응? 여기까지 핵심입니다. 자, 내가 이번 주에 주차 위반했다 그랬지, 그지? 이번 주 수요일 날 위반 행위를 했어. 그러면 차 앞유리창에 과태료 부과, 주정차 위반 차량이다. 과태료 부과 예고 대상 차량이다. 이게 지금 스티커가 붙여 있었어요. 응? 아직 과태료 사전 통지도 안 나온 거야. 응? 이제 며칠 있으면 떡하니 이제 과태료 내가 종로구청 서울 종로구청 관할 구시역에서 위반했으니까 종로구청장 이름으로 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날라올 거야. 이 규정대로. 응? 그래서 당신은 어디서 뭐 도로교통법 몇 조 위반해서 주차 위반했기 때문에 사진도 다 붙여갖고 응? 그래서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다. 사전 통지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제출할 게 있으면 언제까지 10일 이상 기간을 주면서 언제까지 종로구청 어디 뭐 교통 뭐 단속과 어디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쓴 문서를 보내올 거야. 응? 이 규정에 따라서. 응? 어쨌든 이거 잘 읽어보고 숫자도 위에 둬야 돼요.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면서 사전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된다. 이랑. 자,
뭐 동그라미 2번 지금 눈으로 읽어요. 그래서 의견을 제출했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자, 방가로 2번 과태료의 부과.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회 주는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상대방이 동의를 하면 전자문서로도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구두로는 과태료 부과 못한다는 얘기죠. 서면, 전자서면 포함해서 서면으로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못합니다. 동그라미 2항은 이제 최근 개정된 건데 과태료는 꼭 현금으로만 내야 되는 건 아니고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어. 읽고 지나가.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강경 있죠. 자, 위반행위라 과태료 부과받은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받은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 의견 제출 안 하고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감경해 줄 수 있다. 요 두 줄. 그래서 조금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했으니까 아직도 나한테는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사전 통지서 안 왔어? 그럼 아마 다음 주쯤에 올 거야. 그러면 사전 통지서 및 의견 제출 그 기회 주는 사전 통지서 와. 그러면서 언제까지 의견 제출할 게 있으면 하라. 근데 거기에 뭐 같이 오냐면 만약에 의견 제출 안 하고 그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한 준 시점 안에 자진 납부하고자 하면 20% 깎아주겠습니다. 그래. 그럼 원래 주차 위반이 4만 원이야. 20% 깎아서 8천 원 깎아줘. 그럼 3만 2천 원 내면 돼.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사전 통지서 날라온 시점에 그 납부 기한 내에 아주 그다 그냥 의견 제출 기한 내에 3만 2천 원 내면 끝나는 거야. 응? 자, 그래서 보통 20%입니다. 응?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여기도 숫자 5년 중요해요. 행정청은 위반 행위가 끝난 날, 즉 종료된 날부터 괄호 속에 있듯이 만약에 여러 명이 위반 행위에 가담했을 때는 최종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과태료를. 응? 그럼 아까 거랑 생각해봐. 위반 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5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되고 부과를 해놓고 또 5년 안에 징수를 해야 되는 거야. 응? 그죠? 5년. 자, 그 다음에 5번 이의제기. 과태료를 그러면 아까는 이제 의견 진술이었고 그러면 내 경우를 예로 들어야지. 그럼 나한테 이제 다음 주쯤에 뭐가 날라온다?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서가 날라와. 응? 그러면 나는 의견 제출을 할 수도 있고 의견 제출하면 감경 없어요. 의견 제출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어. 의견 제출 안 하고 뭐 할 수 있어. 안 하고 그냥 자진 납부할 수 있어. 그러면 20% 깎아준다 그랬어. 3만 2천. 네? 그러면 이걸로 끝난 거고, 그지? 만약에 의견 제출을 했거나 근데 안 들어줄 수 있지. 참작해줄 이유가 안 됩니다. 정당한 이유 안 됩니다. 아니면 의견 제출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자진 납부도 안 하고 있을 수도. 그러면 사전 통지한 후에 뭐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나오는 거야. 정식으로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처분한다고 정식 문서를 다시 보내요. 이거 받으면 이제 받고 나서 나 어떻게 하면 돼? 그 정도로. 서면으로 이제 과태료 부과 통지서가 나오면 통지서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 행정기관에 뭐 하면 돼? 이의 제기를 하면 돼. 응? 자, 동그라미 1번 행정청이 최종 과태료 부과 처분한 거에 불복하는 사람은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다. 응? 자, 이거 알아도 숫자 60일 이내 어디다? 부과한 행정청에, 응? 당의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아주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면 어떻게 된대?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했던 건 없어져요. 효력을 상실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효력을 상실한다를 많이 바꿔요. 뭐 집행이 정지된다는 등, 응?
효력이 없어져. 그러니까 효력이 상실한다는 건 없어진다는 얘기야. 행정청이 과태료 내 하고 부과했던 건 없어져.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걸까? 그게 아니고 행정청이 부과해서 그냥 내면 끝내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안 내고 있는 거지. 이의 제기를 해왔지?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이어서 방가로 6번 이의 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 제기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 다 첨부해서 위반자 사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넘겨버려요. 통보해요. 법원이 이제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해라 하고 넘기는 겁니다. 응? 그래서 두 줄. 행정청은 이의 제기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된다. 응?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 자 사전 통지 받고 내가 가가지고 막 억울하다. 응? 아직 과태료 부과하려는 거 하겠다라고 예고가 온 거냐? 하겠다라고 예고 왔는데 그건 정당하지 못하다. 막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안 들어주고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나왔어. 60일 내 이의 제기. 이내 이의 제기를 했다. 그러면 이의 제기하면 이거 없어지는 거야. 그렇지? 없어지고 법원에다가 통보하는 거죠.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돼? 법원에 가서 내가 주장하면 되지. 응? 그래서 이기면 과태료 부과 안 받게 되는 거고, 응? 지면 과태료 납부해야 되는 거고. 이건 전과기로 하고는 상관없어. 형벌이 아니니까, 그지? 근데 이것도 골치 아프잖아. 아니, 법원에 왔다 갔다 해도 그죠? 대부분 그냥 내버리지.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이제 과태료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감경해 줄 때 20% 감경해 줄 때 내는 게 오히려 편해. 응? 자, 그러면 그 밑에 판례 행정기관이 과태료 여기 봐.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처분했지? 상대방 선택하면 돼. 그냥 낼지 아니면 어떻게 돼? 60일 내에 이의 제기할지. 이의 제기하면 자동으로 법원에 넘어가요. 자동으로 재판이 열려요. 그러니 과태료 부과 처분 받고 행정청을 상대로 상대방이 소송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행정청의 판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상대방이 이의 제기하면 그 효력이 없어지고 자동으로 법원에 통보돼서 별도의 재판 절차, 질서 위반행 규제법이 정한 별도의 재판 절차에 따라서 재판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소송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따라서 이런 건 행정소송 대상 아닌 거로 봅니다. 중요한 판례. 아까 통보 처분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 다 행정소송 대상 안 되는 거로 보는 거 똑같아요. 근데 아까 약간 차이는 있지. 통고 처분은 승복 못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과태료 부과 처분 받으면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연체료가 계속 붙고 거기다가 계속 안 내고 있으면 재산 압류, 강제징수 막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6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해야 돼. 과태료 부과 처분은. 자, 방가로 7번은 특별한 건 없고 위반행위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조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조사 방법으로는 행정기관에 출석해라, 서류 같은 거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현장에 가서 검사할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이제 현장에 가서 조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죠? 등등 이런 거. 그다음에 동그라미 3항 보면 이거 일종의 뭐야? 행정조사에 해당하는 거겠지? 응? 그럼 우리가 전에 공부한 지난 시간에 보면 행정조사 기본법은 행정조사하는 건 다 숫자가 7이지. 여기도 뭐야? 이 검사하려면 당사자에게 7일 전까지 검사하겠다고 일정한 사항 통지하게 되는 거 있지? 그런 건 다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좀 건너뛰고 9번 가상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그죠? 자, 동그라미 1번.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언제까지 납부해라. 부과처분 받고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납부기한 지난 날로부터 첫 달 있죠? 첫 달에 연체이자 물려요. 그 연체이자가 가산금이라는 거야. 근데 몇 프로 물린대? 3% 물려요. 3%. 응? 그럼 내가 아까 4만 원 과태료 부과받았어. 내라는 기한 내에 첫 달에 안 내면 어떻게 돼? 연체이자가
1200원 더 붙어. 응? 4만 원에 3%. 그지? 1200원 더 내야 돼. 응? 응. 계속 안 낸다? 1200원 첫 달에 붙었지? 둘째 달 이후부터를 중과상감이라는 표현하는데 1.2%씩 계속 붙어. 응? 그 정도 계속 붙이게 돼 있어요. 자, 어쨌든 시험은 동그라미 1번에 몇 프로? 3%. 그 숫자 100분의 3 가상급. 응? 1항 중시하고 2항은 뭐 좀 넘어가도 돼. 자, 3항은 행정기한은 당사자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한 이내에 이의 제기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강제 징수 들어간다. 여러분 여기 세금 안 낼 때 그 체납 처분 배웠잖아. 그 재산 압류, 응? 뭐 경매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1번, 3번. 그 다음에 10번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자, 동그라미 1번 보자. 과태료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도 안 하고 사망을 해버렸대. 그러면 어떻게 돼? 근데 그 사람 재산 상속이 됐대. 그러면 그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가 다른 부과받고 납부를 안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하고 합병이 되면 그 합병된 회사에 대해서 강제 징수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똑같은 얘기니까 동그라미 1번 정도만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강제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11번은 과태료의 징수유예는 최근에 도입된 건데 뭐 세세한 거 보지 말고 뭐야 여기 1번 그냥 대충 눈으로만 읽어봐. 뭐야 과태료를 위반 행위했다고 과태료 부과받은 자가 기초생활수급자, 무슨 장애인 등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라면 뭐야 과태료 징수를 유예해 줄 수 있다. 응? 납부하는 걸 연기해 주거나 응?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걷는 거를 유예 받을 수도 있고 일정기간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참고로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자, 다음 페이지 514쪽 쌍가루 4번 질서 위반 행위의 재판 및 집행. 관할 법원 여기 체크하자. 아까 어디서 이어져? 행정처분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 받고 당사자가 60일 안에 이의 제기를 하면 행정청이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그랬지? 14일 안에. 그러면 자 과태료 사건은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 그 밑줄 누구의 주소지 관할하는 지방법원 내지 지방법원 지원에 관할로 한다? 당사자의 거를 위반 행위자. 요 당사자를 누구로 바꿀 수 있겠어? 틀리게 만들면 행정청의 소재지로 바꾸면 안 되죠. 위반 행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내지 그 지원에서 재판한단 말이야. 응? 네, 그거 알아두고요. 자, 준용 규정은 뭐 넘어가고 신문 등도 예, 그냥 읽고 지나가도 돼요. 방가로 4번도 좀 넘어가도 될 것 같아. 응? 자, 밑에 판례는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한번 봐둬야 될 것 같아. 자, 과태료 재판을 하는 법원은 그 재판 기록의 현출한 건 나타나 있다는 뜻이야.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재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경우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처분한 사유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응? 이 마지막 줄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응? 행정청이 맨 처음에 과태료 부과 처분한 사유하고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 그거로만 근거로 해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야. 응? 그 다음에 515쪽 방가로 5번 재판 첫째 줄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써. 결정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야. 과태료 재판은 판결한다는 말을 안 써. 판결이 아니고 결정한다. 응? 결정. 판결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 돼요. 그 다음에 6항. 자, 위반 행위를 한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 결정 나온 거 있지? 거기에 승복이 안 되면 항고할 수 있어. 즉 상급법원에 다시 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 응? 그걸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그러면 법원이 과태료 부과에 관해서 결정을 내린 거에
위반행위자인 당사자가 나 승복 못해, 그거 다시 결정해달라고 상급법원에 신청을 했어. 즉시 항고를 했어도 하면 어떻게 돼?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미 내린 법원의 과태료 결정 그 징수 못한단 말이야. 상급법원에 지금 항고 들어가면 상급법원에서 다시 결정 내릴 때까지 하급법원에서 내린 결정 정지된단 말이야. 집행이. 그래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항고하면 이미 내린 법원의 결정 집행을 정지시켜주는 효력이 있다. 여기까지 두 가지 꼭 체크. 방가로 7번은 특별한 건 없는데 여러분 소송의 대원칙, 소송에 있어서는 재판 비용이 생겨서 이거 재판 비용을 누가 부담하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기본 읽어보면 원칙대로 하고 있어요. 원칙은 뭐냐면 재판에서 진 측이 소송 비용 부담하는 그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과태료 재판으로 넘겨져서 과태료 이거 부과할 게 못 된다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 안 하는 거로 법원이 결정하지. 그러면 결국 상대방 위반행위자인 국민이 이긴 거지. 그러면 재판 비용은 누가 부담해? 행정청이 부담하도록 해놨고, 그죠? 국가 측이 부담하도록 된 거야. 반면에 위반행위 인정된다 해서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나오면 과태료 납부도 해야 될 뿐더러 위반행위자가 재판 비용도 소송 비용도 부담하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진 측이 비용도 부담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규정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과태료에 처하는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쭉 과태료 부과하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위반행위자가 부담하고, 그지? 그 외의 경우는 국가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1번 그 정도. 자, 방가로 8번에 동그라미 1번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서 집행한다. 요 1항 보세요. 1항. 자, 1항의 중요한 단어는 검사입니다. 검사. 그러니까 이 문장은 법원이 과태료 부과하기로 결정을 내렸어. 그럼 과태료 그 걷는 거 말이야. 법원의 결정 나온 것대로 걷는 거 있지? 걷는 건 누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거야? 즉 과태료 징수 집행하는 권한은 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응? 과태료 집행 재판 결과 집행하는 권한자는 검사다. 검사란 단어의 포인트. 아니 동그라미 2번은 눈으로 읽으면 근데 이거 징수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강제로 걷는다면 민사집행법. 그냥 읽어. 그냥 읽어도 돼. 민사집행법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세금 강제 징수하는 절차 그 절차에 따라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나가세요. 그 다음에 방가로 9번 그냥 읽고만 지나가도 돼. 검사는 과태료를 맨 처음에 최초에 부과했던 행정청에게 법원이 과태료 부과 결정 내린 거 그 집행하는 업무를 행정처한테 위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동그라미 2번 검사로부터 과태료 걷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받아서 거뒀다면 그 거둔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지? 자, 그냥 한번 읽은 거로 만족. 자, 이 동그라미 2번과 관련된 내용을 내가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보자. 자, 인천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했어. 근데 상대방이 내면 뭐야? 이제 끝나는 거고 그 낸 돈은 누구 수입이 될까? 인천시의 수입이 되겠지. 그치? 근데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해왔어. 인천시장이 과태료 부과한 거에 대해서 이의제기했어. 그래갖고 인천시장이 위반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넘겼어. 지방법원이 과태료 부과 대상 맞다 하고 과태료 부과했어. 그럼 그거 누가 걷는 거야? 검사가 걷잖아. 근데 검사가 애초에 과태료 행정청 부과한 행정청이 인천시장이지. 인천시장한테 과태료를 거두라고 부탁을 하면 인천시장이 거두면 인천시의 수입이 되지만 만약에 검사가 인천시장한테 위탁을 안 하면 어떻게 돼? 검사가 걷어가지고 국가의 수입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지금 이런 규정을 둔 취지는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상대방이 안 내거나 뭐 이의제기를 해서 재판에서 과태료 부과 결정해서 거두면 다 국가 수입이 됐어요. 그럼 지자체는 뭐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지. 기껏 부과했는데 상대방이 이의제기하니까 결국 과태료 결정해서 국가 돈이 돼버려. 그리고 행정청으로 지자체장으로서는 손해만 나. 괜히 부과하느라고 비용 들이고 노력 들이고 그리고 결국 걷어서는 국가 수입이 되고, 그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규정을 둔 거야. 응? 네. 자, 취지 이해했으면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약식 재판이라 그래서 이 재판을 간이하게 하는 규정도 두고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과태료 재판하는 법원은 상당하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뭐 안 해도 된대. 그 위반 행위자에게 뭐 불러서 질문하고 이런 신문 절차 안 거치고 재판할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특징이지. 신문 없이 재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 그 정도. 뒤로 간다. 이거 판례가 중복돼서 아까 나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칙. 네, 보칙은 조금 간단하게 공부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법원이 과태료 재판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과태료 제출 요구 누가? 법무부 장관이네 여기는. 그죠? 법무부 장관은 과태료 징수 관련 통계 작성 등 이 질서위반 규제법 운영과 관련해 필요하면 행정기관 장 등에게 과태료 징수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건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이 아니네. 이 과태료 징수와 관련된 업무 총괄은 법무부 장관이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관어사업 제한이라 해서 보통 행정기관으로부터 인허가 받아 하는 사업 있지? 과태료 안 내면 인허가 안 내주거나 내줬던 것도 취소시킬 수 해놨어요. 응? 그게 관어사업 제한이야. 그래서 일단 제목으로만 공부한다. 응? 관어사업 제한할 수 있게 해놨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부적인 요건까지는 아직 문제를 안 냈어요. 자, 한번 읽어보자. 동그라미 1항. 행정기관은 행정청은 허가나 인가, 면허 뭐 이런 거 받아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그 해당 허가 등을 받아서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위반 행위로 인해 부과받은 과태료가 있고 이게 3건 이상, 3번 이상 안 내고 있고 응? 각각 안 낸 지 1년이 다 지나 1년 이상 지났고 안 낸 과태료 금액 합계가 총 500만 원 이상인 자 중 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와 금액 이상을 체험한 이게 똑같아요. 대통령령으로도 3번 이상 안 내고 있고 응? 500만 원 이상 안 내고 있는 자 똑같이 해놨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데 그런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다섯째 줄 사업 정지,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 같은 거 할 수 있고 그죠? 만약에 이 허가 내주고 영업 정지 시키고 하는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에게 있으면 그 행정기관에게 영업 정지나 허가 취소시키라고 요구하면 그게 따르도록 돼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읽고 지나가면 돼요. 자, 어쨌든 과태료를 안 내고 있으면 인허가 이런 거 다 정지될 수 있다. 응? 다만 여기도 보면은 안 내고 있는 사업과 관련돼서 부과받은 과태료로 이제 저 앞에서 공부하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의무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이렇게 동그라미 1항 끝에 첫째 줄 끝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 위반 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운전으로 주차 위반해서 과태료 3건 이상 부과받았고 500만 원 넘는다 치자. 근데 자동차 위반 과태료 했다고 술집 영업 정지 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연관 없는 걸 결부시켜서 하니까 저 앞에서 행정법의 일반 원칙 부당결부 원칙이 위반되지. 그러니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내가 술집 영업하는 자라면 술집 영업과 관련된 위반으로 과태료 3건 이상 부과받고 이래야 술집 영업 정지시키고 허가 취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런 거로 이렇게 이제 제약을 해놓은 거고. 방가로 3번도 제목만 신용정보 제공. 어이구 과태료 안 내고 있는 자들은 금융기관 등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얘 신용 안 좋은 애라고 신용 그렇게 등록이 되면 신용 별로 안 좋은 애로 등록되면 대출 받는데도 제약이 따르고 여러 가지 생길 수 있지. 네,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과태료를 또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안 내는 자에 대해서 또 가둬둘 수 있게 해놨어요. 감치라고 하는데 1항 읽어보자. 동그라미 1항 법원은 검사로부터 청구를 받아 법원이 결정을 내려 최대 30일 범위 안에서 과태료 납부할 때까지 가둘 수 있다는 거야. 어떤 자 과태료를 3번 이상 안 내고 있고 안 낸 지 각 1년이 지났으며 액수가 총
1,000만 원 이상인 자로서 응? 뭐야? 납부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내고 있는 자, 응? 이런 자를 일정한 장소, 대표적으로 경찰서 유치장 같은 일정한 장소에 최대 30일 범위 안에서 가둬두는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응? 응. 응? 물론 이러한 법원의 감치 결정에 대해서는 승소가 안 되면 즉시 상급법원에 다시 심사 결정해달라고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응?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도 써놓으세요. 그리고 한 번 감치 결정을 받아서 갇혔던 자는 뭐야? 계속 안 내고 있다 해도 어떻게 돼? 재차 또 가둬둘 수는 없다.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항은 좀 꼼꼼히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응? 가둬두는 결정은 법원이 검사로부터 청구받아. 그죠? 그 요건도 1,000만 원 이상, 3건 이상 안 내고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내고 뭐 이런 요건을 해당하는 자에게 최대 30일 범위 안에서 법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감치는 그냥 가둬만 두는 거지 가둬놓고 막 강제로 일시키고 이런 건 안 돼요. 강제 노역시키고 이런 거는 못하는 거야. 가둬만 두는 결정만 내리는 겁니다. 응? 1항을 좀 중시하고 그 다음에 반가로 5번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를 안는 자 뭐 할 수 있어? 번호판 떼가서 보관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응? 그래서 제목만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강제로 떼다가 보관해놓고 내면 번호판 내고 왜냐면 번호판 없으면 차량 운행 못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다만 요것도 최근에 야 우리 이제 그 뭐야 조그만 소형 트럭 가지고 이렇게 뭔가 운행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뭘 위반 행위했다고 과태료 그것도 안 낸다고 차 번호판까지 뜯어다 보관해놓으면 그 사람은 더더욱 살기 힘들어. 그 차를 운행해서 겨우 하루 번호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치? 그런 점을 고려해서 최근에는 그런 사람한테는 번호판을 떼지 않고 않을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 동그라미 4항을 내가 요약해서 써놓은 거야. 외울 거 없어요. 응?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면 생계유지 곤란하게 된다든지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내주고 영업은 계속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이 추가됐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합시다. 예.